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철산 지역을 다스리던 철산의 부사, 이게 사또가 되겠죠. 네.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변사치? 변사체. 오. 뭐지? 철산 관청에서는요, 뭐 불철주야 수색을 펼쳤지만 범인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방에 침입한 흔적도 없고. 살해당한 흔적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철산 사람들을 더욱 두려움에 떨게 만든 건 이후부터입니다.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기간만 무려 5년. 와. 이건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이런 끔찍한 일이 지금 철산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곳 철산에 오겠다는 부사, 사또 있을까요? 없죠. 아무도 없죠. 나 제발 거기만 안 가게 달라고. 결국 활기찼던 마을은 불과 5년 만에 유령 도시처럼 변하고 말았죠. 아. 그런데 어느 날 그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철산에 떡하니 부사로 임명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인품이 강직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조정 관리들의 심임을 받던 정동호. 사실 이 정동호는요, 철산 부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부사가 되기에는요, 정동호의 직급이 낮았던 거예요. 아. 그런데 이곳 철산의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싶었던 왕은요, 이 정동호를 파격 승진시킵니다. 아무도 안 가니까 혜택을 줄 테니까 갈 사람 가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맞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지금 다음 날 계속 다들 죽는데. 그렇죠. 이 꺼림칙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정동호는 부임 첫날 밤에 쥐도 새도 모르게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동호는요, 담담하게 철산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정동호의 첫 과제, 부임 첫날 밤 살아남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철산에 부임한 첫날, 정동호는 혹시 모를 침입자를 대비해서 관청의 나졸, 하인들을 모아가지고요, 숙소 곳곳에 불침번을 서게 합니다. 자, 그리고 철산에서 벌어지는 이 연쇄 의문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동호는 밤을 새우기로 마음먹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의지로. 나 하루라도 넘겨야 되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롱불만 일렁이던 방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차오르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왔다. 이상한 기운에 이 정동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 모든 불이 휙 꺼지고요,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호의 눈앞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이는 바로 붉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아. 자, 이 눈앞에 귀신이 나타난 이 믿을 수 없는 상황, 정동호 됐을까요? 말을 입이 안 떼졌을 것 같은데요? 벌벌 떨면서 막 했을 것 같아. 정동호는 너무 놀라 정신이 아뜩해질 뻔했지만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동호의 말에 귀신은 갑자기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무용의 딸 홍련이옵니다. 정동호를 찾아온 귀신의 정체는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철산 부사를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올 아니죠. 때마다 그때 찾아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홍련은 자신과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5년째 이렇게 밤마다 부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부사마다 홍련을 보고 너무 놀라 까무라쳐 목숨을 잃었던 거죠. 아. 홍련은 유일하게 자신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부사,
정동호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장화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 그리고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정동호는 밤새 홍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자 눈앞에서 대화하던 홍련이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 귀신이 돼서 뭔가 직접 가족에게 가서 복수를 한다든지 무섭게 한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부사를 찾아간 거죠? 홍련이 관청을 찾아간 목적은 가정에서 벌어진 일을 공론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쓰여진 누명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따지자는 것이죠.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 공적인 명예회복이었던 것이죠. 그 약간 부사가 그 진상을 밝혀주고 그렇죠. 가족들을 좀 벌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다음날 아침 부사 정동호가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자 관청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왜였을까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관청 사람들은 이전 부사들처럼 정동호가 죽을 줄 알고 장례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오. 관도 다 준비돼 있고 이야.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만 끔벅끔벅하면 놀라고 있을 때 정동호는 급히 이방을 불러 질문을 던집니다. 정동호가 던진 질문을 들은 이방 깜짝 놀랍니다. 자, 여기서 문제. 정동호가 이방에게 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정답. 이건 아이, 바로 일단 진짜. 근본적으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근본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아요. 네. 귀신을 믿냐고. 에이, 아니. 안 믿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야 이야기가 시작되니까 아마 그 질문이 먼저 아니었을까. 완전히 오답. 정답. 네, 정답. 저랑 예원 씨 정답이 같은 거의 뭐 마음이죠. 같은 마음인데 어, 먼저 진짜요? 예, 네. 할게요. 예. 정답. 장화홍련은 아느냐? 비슷했는데 오답. 정답. 그렇죠. 네. 저는 비슷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네. 그래요? 예. 배무용이라는 사람이 이 마을에 살고 있느냐. 정답. 우와. 정답. 우와. 알죠. 우와, 대박. 딱 바로 아버지 이름이나 그 뭐야 계모 이름을 얘기했겠죠. 우와. 근데 놀라는 거죠. 아니 너무 잘 맞히는데 뭐 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와, 진짜 이거 틀린 거야. 말이 아까 막 잘 안 나왔거든요, 네.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네, 뭐 쉬었나? 완벽히 정답이었어요. 와. 이 마을에 배무용이라는 자가 있느냐? 깜짝 놀란 이방은 배무용? 배무용은 과거 철산 좌수를 일했던 인물이고 지금도 이곳 철산에 살고 있습니다. 이방의 말을 들은 정동호. 귀신의 말이 맞구나. 다 많은 얘기였어. 정동호는요 당장 배무용과 계모를 잡아들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어우. 그리고 정동호는 끌려온 배무용과 계모에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장화와 홍련의 죽음은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자 배무용은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주저합니다. 그때 계모 허씨가 본인이 직접 사실을 알겠다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장녀 장화가 부정한 행실을 저질러 잉태까지 하게 되어 그 후 부모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장화는 못에 빠져 죽었사옵고 아우 홍련이는 몰래 도망 나간 지 1년이나 되었사온데 아직 그 종적을 모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정신 못 차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 말이 진실이라는 증거라면서 가슴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보입니다. 바로 장화가 낙태했다는 문제의 핏덩이. 처음 발견됐을 땐 핏덩이였지만 시간이 흘러 핏덩이 이제 바싹 말라 있었겠죠. 계모는 바싹 마른 문제의 핏덩이를 진실의 증거라면서 만약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 곤장 맞아 죽겠다 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계모의 증거물을 본 정동호는 무척 당황합니다.
귀신 홍련의 말을 믿고 취조를 시작했는데 계모가 확실한 낙태의 물증까지 이렇게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정동원은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동원은 지난밤 홍련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립니다. 증거를 가까이에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정동원은요 홍련이 한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련의 말을 곱씹습니다. 계모가 내민 결정적 증거. 자, 이 정동원은 이 핏덩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배를 갈라요? 그런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요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보시죠.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바싹 마른 핏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바로 문제의 낙태물이 태아가 아닌 쥐라는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